오늘도 쌀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심 좋고 물 맑은 통영에서 어묵 사업을 하고 있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사실 지금 제 어묵 사업은 딸과 사위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운영하고 있고 전 일선에서 물러나 애들 뒤에서 간간히 일을 돕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제 평생에 담긴 사업을 이제 딸과 사위한테 물려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궁핍한 살림살이로 고군분투했던 시절 남편이 잡아온 생선을 좌판에 깔아놓고 팔던 것이 생선 가게가 되었고 지금의 어묵 사업으로 발전을 했네요. 제가 만든 물건이 전국 방방곳곳은 물론 해외로까지 팔려나가니까 이 정도면 제법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남편 하나 믿고 덜컥 시집을 와서는 낯선 이 동네에서 자리 잡고 살았던 세월이 요즘 들어선 참 많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다 정겹고 아름다운 동네지만 옛날에는 왜 그렇게 이 동네를 탈출하고 싶었는지요. 남편은 매일 작은 어선을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고 저는 괴팍한 시어머니와 함께 밭일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죠. 시어머니의 타박에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저 끝도 없는 바다만 바라보며 눈물을 찢곤 했습니다. 그런 괴로운 삶 속에서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았고 팍팍한 살림에 애까지 키우며 그 모진 세월을 견뎠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낯설기만 했던 동네도 적응되기 시작했고 생선 가게 고덕순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 상황도 많은 것이 바뀌었죠. 눈 뜨자마자 며느리 핀잔부터 주는 게 일이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나무 상자를 뒤집어 놓고 팔았던 생선 좌판이 작은 점포의 생선 가게가 되었습니다. 겨우 걸음마를 했던 아들 딸들이 책가방을 메고 시장 골목을 뛰어다녔고 남편의 조각배는 우성우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통통배가 되었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 사는 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인생이 모나고 거칠어도 인내하고 살다 보면 적응하고 사는 게 또 인생이겠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애 키우며 사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극성인 아들 때문에 속을 썩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아들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자기 집이 생선 가게를 하는 걸 끔찍이도 싫어했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제게 생선 가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애들이 생선 비린내가 난다며 놀린다나요? 엄마 아빠가 생선 잡고 생선 팔아서 니들 입히고 먹이고 하는 거야. 그런데 생선 장사를 하지 않으면 어떡해? 애들이 놀리면 니들은 생선 안 먹고 사냐? 그렇게 말했어야지. 몰라. 아무튼 나 엄마가 생선 가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시끄러워.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데 아들이란 놈이 그런 투정이나 부려? 엄마가 생선 파는 게 싫으면 네가 나가. 억지를 부리는 아들을 호되게 혼내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저 흔한 어린애의 목리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생선 파는 엄마가 싫다며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잠깐 한눈에 판 사이에 생선에다가 모래를 뿌려놓질 않나 밥상머리에 생선이 올라오면 일부러 밥상을 엎어버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매도 들어보고 혼쭐도 내봤지만 아들 녀석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질 않는지 말을 듣기는커녕 제게 도끼 눈을 뜨기 일쑤였죠. 가뜩이나 고단한 일상에 어린아들의 때까지 받아주자니 미치겠더라고요.
혹시 딸애가 지 오빠 하는 짓을 보고 따라할까봐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아들의 심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의 소정이 시작됐고 아들의 꼬락서니를 가만히 보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애 바지춤을 움켜쥐더니 바깥으로 던져버리더군요. 석현이 아빠, 왜 그래요? 왜 애를 내다 버려요? 자기 부모 창피해하는 놈은 우리 자식 아니야. 그냥 안 키우고 말지. 아유, 그러지 말아요.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 가지고 당신까지 이러면 어떡해요. 놀란 채가 말려봤지만 남편은 이제 겨우 10살밖에 안 먹은 아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석현이 너 다시는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 말아라. 너도 네 부모 창피해 하니까 이제 우리도 너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란다. 밖에서 거지가 되든 구두 닦기가 되든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남편의 서술에 놀란 아들이 대문 문고리를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며 호통을 치더라고요. 아침에 쫓겨난 아들은 해가 저물고 난 뒤에야 겨우 집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다시는 엄마 아빠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 하고 나서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애들이 너무 놀려서 그랬어요. 이젠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을게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아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부모한테 태어나 생선 비린내가 난다는 놀림을 받는다는 아들이 그저 안쓰럽기만 했죠.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고 제 허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난리가 효과가 있긴 있었나 봅니다. 그 이후로 아들 입에선 생선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쏙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군요. 제 아빠 눈치를 슬슬 보는 건 있었지만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아들의 버릇이 고쳐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저는 그날부터 다짐했습니다. 절대 자식에겐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겠다고요.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도 살았죠. 또 애들이 크면 무조건 서울로 보내서 공부시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모름지기 큰 물에서 놀아야 세상 보는 눈도 넓어질 테니까요. 인생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자식들이 쑥쑥 크는 모습에 미안을 삼으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 모진 인생은 가뜩이나 아등바등 사는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더군요. 파도가 높은 거친 날에도 남편은 쳐놓은 그물을 거둬야 한다며 고깃배를 띄웠어요. 불안한 마음에 가지 말라고 말려봐도 남편은 생선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식구들 건사하지 않겠냐는 말을 남기고서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어쩐지 그날따라 배웅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를 향해 얼른 들어가라는 듯 팔을 휘휘 젓는 남편의 모습이 마지막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파도를 이기지 못한 남편의 배는 정복이 돼버렸고 남편과 함께 배를 탄 선원 셋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남편은 끝내 육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에 발견한 남편의 차가운 시신을 붙잡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먼저 왔냐며 매정한 남편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앞이 깜깜하더군요. 이제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애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어금니를 꽉 깨물며 살았죠. 그 험난한 인생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버티기 힘든 날이면 그래도 내 새끼들 생각하며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니깐 사라지긴 사라지더군요. 수십 년간 지켜온 생선가게는 늘 사람들로 붐볐어요. 입소문도 나고 우연히 TV에도 출연하면서 지역 명소로 소문이 났죠. 그 덕분에 제 팔자에도 없는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도와준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가게가 잘 된 덕분에 자식들을 모자람 없이 키우며 대학 공부까지 가르칠 수 있었네요. 장성한 아들놈은 서울에서 학교를 마치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아들이 대기업 입사에 성공했다는 말을 들은 순간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었을 정도니까요. 그 힘들었던 인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더군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단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첫 월급을 받은 아들이 제게 선물을 안겨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엄마, 그동안 저 키우느라 고생 참 많으셨죠? 이제는 제가 엄마 돌봐드릴 차례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아셨죠?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자식을 키우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회사를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발표를 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아가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죠. 아들이 벌써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아들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마냥 놀랄 일만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같은 직장에 다니는 두 사람이 인연을 맺어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 안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인사를 시키러 왔습니다. 어여쁘게 생긴 아가씨가 공손히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은이라고 해요. 어서 와요. 우리 석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말로만 듣던 것보다 더 곱네요.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니.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성격도 사근사근한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할머니 손에 커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점도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라면 아들의 아내이자 며느리로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은이 어때요? 엄마 며느리로 마음에 들어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참 괜찮은 애 같더라. 엄마 마음에 들어. 그런데 그쪽 부모님한테 인사는 드렸니? 네, 지난주에 인사드렸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 그럼 우리 결혼 허락하시는 거죠? 아들이 좋아 죽겠다는 여잔데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나도 운이 마음에 드니까 그쪽 부모님이랑 의논해서 상견례 날짜 잡거라. 정말로? 고마워요, 엄마. 우리 잘 살게요. 제 결혼을 하게 아들이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자기 여자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한편으론 조금 씁쓸하기도 했지만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또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비 사돈댁들과 상견례를 무사히 마친 뒤
저는 드디어 제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집 한 채쯤은 해주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아들 회사가 서울 강남에 있어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한 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놈이 또 얼마나 손이 크던지요. 아들 보고 며느리와 잘 의논해서 괜찮은 아파트를 골라보라고 했더니 겨우 두 식구 살 거면서 50평대 아파트를 고르더군요. 강남에 있는 50평대 아파트라면 얼마나 비싼지 잘 아시죠? 제가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큰 소리치긴 했지만 솔직히 제게도 꽤 부담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단 한 번 해주는 건데 못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싶더군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모아둔 자금도 있었고 남편이 떠나면서 남긴 재산도 있었습니다.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강남 50평대 아파트를 선사해 주었죠. 절대 가난에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제 소망이 이뤄진 셈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해준 보금자리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울과 통영은 워낙 거리가 멀어서 자주 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안부 전화도 틈틈이 잘하고 서너 달에 한 번씩은 내려와서 얼굴을 비추곤 했죠. 엄마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두 사람이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죠. 다른 건 몰라도 자기 마누라 말이라면 껌뻑 죽는 팔푼이 아들 모습만 봐도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장가간 아들 걱정은 좀 내려놓았던 제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건 바로 딸 문제였는데요. 아니 글쎄,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덜컥 임신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딸애가 어느 날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쭈뼛쭈뼛대더니 임신을 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대학 졸업반인 딸애가 임신이라니 전 뒷목을 잡고 말았죠. 같은 과 학생이랑 사귀다가 그 사달이 벌어졌다는데요. 당장 애를 지으라는 제 말에 딸애는 끝까지 애를 낳겠다며 고집을 피우더군요.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못한 딸의 남자친구도 제 자식을 책임지겠다며 공수표로 날리는데 제 입장에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겁니다. 지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를 키우고 살림을 차려서 산답니까? 인생의 풍파란 풍파는 다 겪어본 저로서는 절대 안 될 말이었어요. 어떤 엄마가 딸을 고생길이 환한 구렁텅이에 밀어넣겠습니까? 절대 안 돼. 니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를 키워? 그리고 애 아빠 군대를 가야 한다며. 그런 니들이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그래? 나도 잘 아는데 어렵다고 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시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로 했어, 엄마. 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줘. 정말 고민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애들도 다 큰 성인인데요. 아무리 제가 말려본다 한들 자기들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게 맞단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하는 수 없이 전 애들을 허락했고 대신 남편이 군대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제 곁에서 지내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애들은 군소리 없이 제 말에 따랐고 전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위를 보게 되었죠. 딸애는 제가 하는 장사를 도우면서 출산 준비를 했고 사위는 하루라도 빨리 제대하기 위해 조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쯤엔 며느리까지 애를 갖게 되는 바람에 전 이 집 저 집을 신경 쓰고 살피느라 정신줄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부모 속을 썩이는 게 자식인가 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제 옆에는 손자, 손녀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군대를 갔던 사위도 제대를 하고 제 딸과 함께 가게 일을 도왔죠. 처음엔 애가 무슨 애를 낳고 사느냐고 반대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북적북적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식구들이 많아져서일까요? 제게 또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생선 가게를 하면서 가게 한 구석에 수제 어묵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그 손맛이 손님들에게 제법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아름아름 소문이 나더니 어느 순간 생선 파는 줄보다 어묵 파는 줄이 더 길어져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식품회사 관계자라는 사람이 제 수제 어묵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제 이름을 걸고 수제 어묵을 상품화해보자는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제 어묵이 그렇게까지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점진히 거절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할 거라면서 거듭 제안을 하는 겁니다. 딸과 사위까지 한번 해보자며 용기를 내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네요. 얼마간의 갈등 끝에 결국 저는 식품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이후에는 제품 가공에 적극 참여해 건강하고 맛 좋은 수제 어묵을 상품화시키는데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납품을 했는데 저희 물건을 받아본 업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유의미한 성과는 없었지만 솥단지에 튀겨 팔던 제 어묵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예쁘게 포장돼 팔려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하고 뿌듯하더군요. 딸과 사위도 제게 열심히 해보자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네요. 남편은 일찌감치 저 세상에 서둘러 갔지만 악자같이 살았던 덕분에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다 결혼시키고 손주들까지 보았죠. 거기에다 어묵 사업까지 하게 되었으니 어쩌면 복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시련은 늘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불쑥 나타나는 법이죠. 몸에 이상을 느낀 저는 동해병원에서 진료를 보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궁암이 의심된다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암이란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큰 병원에 가서 정리검사를 받게 되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병증이 깊어서 서둘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만 들을 뿐이었죠. 막상 그런 결과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참 심란합니다. 자식들이 단란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조용하고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제 소망이었거든요. 고단한 인생,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제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자식들도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서울에 사는 아들은 이쪽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자며 얼른 올라오라며 성화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진을 위해 서울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았고 서둘러야 한다는 의사선생님의 권유에 수술 날짜까지 잡게 되었죠. 착잡한 심정으로 다시 통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자기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하더군요. 벌써 내려가시게요? 온 김에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됐어.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뭐하러 그래. 괜히 며느리한테 부담 주기 싫다. 엄마도 참. 알았어요. 그럼 수술 전에는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병원으로 가시는 걸로 하세요. 아셨죠?
그래, 알았다. 자보가라는 아들을 뒤로하고 통영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결국 수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도 싱숭생숭했고요. 막상 제 자신에게 큰일이 닥치니까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이런저런 신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애들이 알면 큰 수술 앞두고 주책 없다고 할까봐 조용히 준비를 했죠. 애들을 위해 모아둔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또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고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다가 묻어달라. 애들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요원이라면 요원일 수 있는 편지를 쓰면서도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집장가 보낸 애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라고 이 좋은 세상 더 살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팔자가 그런 걸 어쩌겠어요. 저는 제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약된 수술 날짜보다 이틀 일찍 서울로 올라가서 아들네 집에 머무르게 되었죠. 아들네에서 손자 재롱도 볼 겸 이런저런 준비를 한 후 입원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려주면서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네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자궁암은 다른 암보다 완치율이 좋다잖아요. 그쪽에서도 되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마음 놓고 수술 잘 받으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구나. 그리고 이거 받아라. 이게 웬 서류예요? 그 서류가 뭐냐면 내가 만든 어묵이 식품회사랑 계약을 해서 조금씩 팔려가고 있잖니? 매출이 흑자를 내면 회사랑 나랑 이익 분배를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내 이익분을 너희와 작은애랑 똑같이 나누겠다는 서류다. 지금은 이익이 거의 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익을 내지 않겠니? 수술 앞두고 혹시 몰라서 너희들한테 미리 주는 거야. 아, 그래요. 저는 혹시라도 아들과 딸애가 어묵 판매 이익 비율로 다투게 될까봐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두었어요. 다른 재산들은 비교적 상속해주기가 쉬운데 이런 부분은 좀 까다로웠거든요. 특히 딸애와 사위가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서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게 하려면 세심한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준 서류를 받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전 유언장처럼 써놓은 편지를 꺼내주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왠지 편지까지 주려니까 쑥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혹시 제가 눈을 뜨지 못하더라도 제 가방에 들어있는 편지를 알아서 찾아볼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식이라서 죽만 조금 먹고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TV를 멍하니 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번지르르한 강남 50평 아파트라도 제 고향집보다 못하더군요. 서울 사람들은 이런 갑갑한 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잠깐 바람 좀 쐬려 집을 나섰네요. 나 요 앞에 바람 좀 쐬고 들어오마. 그러실래요? 저랑 같이 갈까요? 아니야. 멀리 안 가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좀 걸을 테니까 따라오지 않아도 돼. 그래요? 그럼 이거 가져가세요. 저희 현관이랑 아파트 공용현관문을 여는 카드키인데요. 이걸 비밀번호 누르는 데 대면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문이 열려요. 저는 아들이 내민 카드키를 받아들고 아파트 바깥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딸애와 통화를 좀 하려고 전화기를 찾았는데
제가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그냥 나왔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러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며느리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 닫힌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머니한테서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 아까 씻는 거 봤던데 비린내가 가시지가 않잖아. 그럼 평생 생선이랑 사신 분인데 비린내 나는 게 당연하지. 솔직히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내가 어머니 만날 때마다 얼마나 고역인 줄 알아? 생선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헛구역질이 나서 못 견디겠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 이불이랑 침대 시트에 생선 냄새 배는 건 어떡할 거야? 어차피 입원하실 분 병원 근처 모텔에서 주무시라고 하면 될걸. 왜 굳이 우리 집에 모시게 해가지고 일을 번거롭게 만드냐고. 그래도 곧 수술인데 어떻게 혼자 주무시라고 그러니? 엄마 입원하면 시트랑 이불은 버리면 되잖아. 아, 몰라. 집안에 냄새 배는 건 생각 안 해? 이따 어머니 오시면 그냥 병원 근처 모텔에 모셔다 드리자. 당신이 얘기 좀 해봐. 노인네 역한 냄새 질식하겠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 내가 엄마 오면 잘 얘기해 볼게.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저 사근사근하고 살가운 줄만 알았던 며느리의 속마음을 낱낱이 알게 된 것이었죠. 생선 비린내가 난다며 절 음식물 쓰레기 취급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기가 막혔어요.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고 생선을 팔았는데 생선 냄새가 나겠죠. 하지만 그런 생선 때문에 애들 공부 가르치고 재산 모으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제 몸에 새겨진 훈장 같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혐오 섞인 그 말 한마디로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전 조용히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독설에 힘이 풀려서 다리가 휘청휘청 흔들리더군요. 겨우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장 날이 맑으면 입원을 하고 큰 수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는 저녁달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글퍼지더군요. 먼저 간 남편이 또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제가 여태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데 며느리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는다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자식들을 위했던 평생이 허무하고 허탈하더군요. 저는 짐짓 모르는 척 다시 아들 집에 올라가 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엄마, 산책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요 앞에 좀 앉아있다가 왔다. 엄마, 그런데 어떡하죠?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문제가 좀 생겨서 오늘 밤에 난방이 안 들어온대요. 우리는 괜찮은데 엄마가 춥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병원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놈이 머리를 극적이며 그런 말을 하더군요. 마누라 등살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것이었나 봅니다. 저는 애들이 왜 그러는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티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다. 난 괜찮아. 원래 몸에 열이 많아서 난방한데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색이 파리해진 며느리가 제 손에 3만 원을 꼭 쥐어주며 간살스러운 미소를 짓더군요. 아, 그래도 안 되죠, 어머니. 고 수술한 환자가 찬데 쓰자는 거 못 써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해도 자식 입장에선 절대 안 될 말이에요.
내일 모레 당장 수술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하룻밤만 모텔에서 주무세요. 그게 저희도 마음 편해서 그래요. 태연하게 절 위하는 척하는 며느리의 상관떼기에 얼음물이라도 확 끼얹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을 꾹 누르고 며느리의 전곡을 콕 찌르는 말을 던졌죠. 며느라, 너 혹시 그게 아니라 집안에 생선 냄새 멜까봐 그러는 거 아니니?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한테 나는 생선 냄새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구역질도 난다며. 내가 다 들었는데 팔배 말씀이니?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제가 언제 그렇다고 그러세요. 노인네 역한 냄새 때문에 질식하겠다며. 네가 석현이한테 나 재워주기 싫다고 타박하는 소리 다 들었다. 너 알고 보니까 시애미를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었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됐고, 나도 더 이상 너한테 할 말 없다. 앞으로 너희 집에서 잠잘 일 없을 테니까 오늘 밤 마음 푹 놓고 자거라. 알았니? 제가 모든 대화를 다 들었다는 걸 알게 된 며느리가 할 수 없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저한테 고개를 빳빳이 들며 이러더군요. 어머니,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머니 몸에서 생선 비린내 나는 거 맞긴 맞잖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에티켓이 있는 분이시면 알아서 배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모텔에서 주무시게 하자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예. 저와 며느리가 가들 세우자 반푼이 아들놈이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엄마, 별일 아닌 거 가지고 괜히 그러지 마시고 마음 푸세요. 오히 엄마도 혼자 주무시는 게 더 마음 편하시잖아요. 수술 앞두고 사소한 걸로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뭐,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비린내 난다고 타박을 하는데 그게 사소해. 정말 별일 아니야. 뭐냐, 네 마누라나 이거지? 알았다. 그럼 나도 너 아들 아니라고 생각하란다. 내가 수술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네 마누라 옆에 끼고 잘 살아라. 그리고 아까 내가 준 서류 이리 내놔.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시끄럽고 빨리 내놔. 저는 아들에게 내어주었던 지분 서류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식이 뭐가 예뻐서 재산을 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시 빼앗아 버렸습니다. 내가 너 장가 간다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신혼집으로 이 아파트 해줬지? 이 정도면 나도 자식한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는 보고 살지 말자. 나도 나 싫다는 며느리 얼굴 보고 싶지 않구나. 석현이 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남남처럼 살자꾸나. 저는 그렇게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고 며느리가 쥐어주었던 3만 원을 휙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콧방귀를 뀌는 며느리와 한숨을 푹푹 쉬는 아들을 뒤로하고 그 집을 나와버렸죠. 딸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오빠랑 올케가 이런 짓을 했다고 말을 하니까 딸이 펄펄 뛰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당장 좋은 호텔을 예약해두겠다면서 본인이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딸애가 예약한 5성급 호텔로 이동을 했어요. 아들 며느리 때문에 마음은 무겁고 불편한데
그래도 5성급 호텔이라서 그런지 몸은 참 편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가 마련해준 호텔에서 하룻밤을 쉬었습니다. 아침이 다 돼서 딸애와 사위도 호텔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딸애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씩씩거리면서 지 오빠랑 올케욕을 실컷 하더군요. 내가 오빠랑 올케 언니한테 욕을 막 퍼부었거든? 와, 근데 올케 언니가 지는 끝까지 잘못한 거 없다 그러더라. 엄마, 됐어. 내가 엄마 병간호 할 테니까 근처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하게 수술 받아. 알았지? 딸의 성화에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딸의 말처럼 수술은 받아야 하니까 최대한 안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수술을 받게 됐어요.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잠을 자고 눈을 떠보니까 회복실에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다행히 수술이 잘 됐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회복만 잘 하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책없게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솔직히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새로운 삶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도 제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 됐어. 내가 뭐라 그랬어. 수술 잘 된다 했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정말 수고했어, 엄마. 딸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코를 헐쩍이는데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지만 저한테는 언제나 철부지 막내인걸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 딸애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병원에서 회복을 하고 퇴원을 했어요. 그동안 아들 며느리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더군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애들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차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 통영으로 내려간 저는 제 고향에서 생선과 다시 씨름을 하며 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냄새난다며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인걸요. 그런데 얼마 후 저와 계약을 맺은 식품회사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우리가 만든 어묵이 좋은 계약 조건으로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수출을 계기로 어묵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순식간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뛰더라고요. 이제는 생선 가게는 접고 어묵에만 몰두해야 할 정도였죠. 제가 건강을 회복한 지 꼭 1년 만에 어묵 사업은 새로운 공장을 다시 계약할 정도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쯤 아들내외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통영으로 찾아왔지 뭡니까? 딸애가 도끼 눈을 뜨고 지 오빠랑 올케를 사납게 노려보더라고요. 뭐야 오빠, 여긴 웬일이야? 다시는 고향에 발도 안 붙인다면서 그런 사람이 뭐하러 왔어? 아들놈이 제 동생의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한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닌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용서 빌려고 왔어요. 엄마,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먼저 사과를 한 아들이 며느리의 옆구리를 찌르며 눈치를 줍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마지못한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전 그냥 위생개념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말씀드린 건데 미처 어머니 기분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음 푸세요. 며느리의 영혼 없는 사과에 헛웃음이 터지더군요.
이럴 거면 뭐하러 통영까지 내려온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며느리는 아들 손에 붙들려 억지로 사과를 하러 온 것이었네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에게 단호하게 제 생각을 말해주었습니다. 난 너희들한테 사과받을 것도 없으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사과할 것 없다. 생선 장수한테 생선 냄새 난다고 한 게 뭐 잘못이겠니? 이제는 서로한테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자기 인생에만 집중해서 살자꾸나. 그러니까 석현이 너희들도 애 키우면서 잘 살거라.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알았니? 아니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달을 동동 구르는 아들에게 딸애가 따끔한 이침을 놓더군요. 야 인간아, 엄마한테 그렇게 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왔니? 엄마 말처럼 오빠랑 올케랑 50평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아. 괜히 사람 마음 심란하게 만들지 말고. 결국 두 사람은 발길을 돌려 서울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딸애는 지 오빠가 주식이다 뭐다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날려먹었다더니 이제 와서 어묵 사업에 욕심이 생긴 거라며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간 아들 내외와는 3년이나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시 집으로 찾아온 아들놈이 제처랑 이혼을 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시작한 사업도 말아먹고 주식 투자도 망해먹으면서 자기 처와 갈등이 생겼고 1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면서 손주는 며느리가 데려갔고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당장 할 일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다며 제 도움이 절실하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마누라, 자식 다 잃은 아들 녀석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묵 사업에 허드렛 일부터 시키면서 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끝까지 절 지켜준 딸과 사이한테 모든 걸 물려줄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불쌍한 아들놈 밥 먹고 살 정도는 도와줄 생각이에요. 딸애도 오빠의 처량한 처지가 신경이 쓰였는지 알게 모르게 이것저것 챙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딸애가 제 오빠한테 잔소리를 하며 면박을 주더라고요. 잔소리도 다 애정이 있으니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 거야. 오빠가 평생 우리를 위해 산 엄마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었는데 벌을 안 받고 배겨? 나도 알아. 그래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동생아. 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딸애도 자기 오빠를 용서하겠죠. 그래도 남매끼리 의지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제 마지막 소원이 아닐까 싶네요. 이만 제 사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애청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